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마련해 주신 권택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우리 5G 시대에 이제 사실 미래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5G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법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기술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기관이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함께 다뤘고 4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가장 권위 있는 4분의 전문가를 또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이면서도 만화가이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상당한 실력자이십니다. 자, 이용욱 법무법인 강우의 이용욱 변호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의 김탁훈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김현숙 소장님이십니다.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의 조영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4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플로어에서 질문도 있을 것 같고 고려해서 한 1인당 8분 정도 드리도록 아마 준비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8분 내에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욱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저는 김시범 교수님 준비하신 발표 잘 들었고요. 문화지식재산의 법적 정당성과 권리 활용, 라이센싱 미래 전략 이런 것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실무하면서도 되게 궁금했던 거고 교수님 또 캐릭터 쪽 잘 아시니까 이게 오늘 주제랑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재산 역할 이런 거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흔히 겪는 건데 만화가 원작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둘리 김수정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KBS랑 이제 몇 개 회사가 만들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있고 만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만화의 2차적 저작물인데 2차적 저작물을 또 이제 누군가 둘리가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화가 되고 하면 이제 또 인기가 막 끌어지니까 운동화를 만들고 싶다,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사실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김수정 선생님은 허락을 할 때 애니메이션 허락할 때 돈을 일정 금액을 받고 허락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자, 라이센싱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KBS에서는 KBS 사업자들이 있겠죠, 몇 명. 거기서 우리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잘 된 거지. 물론 둘리가 있긴 했었지만 김수정 선생님한테 따로 받을 필요 없다고 할 거고, 김수정 선생님은 아니 그거 내 캐릭터인데 왜 그거를 애니메이션 회사만 하여튼 사업자들만 돈을 먹느냐, 이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저도 그게 예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거는 예컨대 만화가 원작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해가지고 지분을 가지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긴 한데 또 그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작자는 일시불을 받고 끝나고 사업자들이 이제 다시 그냥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게 만화에서 나온 건지 애니메이션 나온 건지 따져서 라이센스를 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문제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영화에서도 영화 원작이 있을 거고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영화사가 있을 건데, 그럼 예컨대 2를 만든다고 할 때라거나 그걸 기반으로 소설책을 만든다고 할 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문 발표 준비하면서 교수님께는 좀 드렸습니다. 그때 애니메이션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영화사도 있고 극본에서 그러니까 방송국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동백꽃 필 무렵 이런 드라마 되게 유행인데, 그러면 그걸 갖고 소설책을 만들고 싶다거나 영상물을 또 만들고 싶다,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원작자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컨소시엄한테 받으면 되는 건지, 그거 좀 의견을 한번 좀 실무 잘 아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의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이제 소설 써서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이제 책 팔아가지고 10조 정도 벌고
또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또 10조 정도 벌고 그러니까 그게 또 작가에게 다 돌아갔거든요 일정 부분은. 근데 우리는 일시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관행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번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서 우리 김탁훈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첨단영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 기업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5G 시대에 뭐 VR, AR, 또 XR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은 여기 전정화 위원님하고 여기 김영 교수께서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김재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면서 그 BTS 공연은 언급을 하셨고 그것이 지금 실제로 극장 스크린X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미래에 이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그 기어를 쓰고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서 BTS 이 공연을 볼 날이 곧 올 거고요. 그리고 90년대 한참 유행했던 여러분 홈 시어터라고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다 채널로 음악 듣고 이게 굉장히 유행했고 이게 아마 앞으로 시대에는 5G 시대에는 집에다가 그런 거 해놓고 정말 BTS 공연도 보고 뭐 축구도 보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저도. 근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그 신주쿠예요. VR 파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VR 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VR 기기들이 있어요. 줄을 굉장히 오랫동안 쓴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기다렸거든요. 가보니까 줄이 서 있는 건 딱 4개예요. 그 4개가 뭐냐면 에반게리온 타는 거, 건담 타는 거, 슈퍼마리오 타는 거, 또 무슨 애니메이션 뭐 하나 있어요. 일본 거 잘 모르겠는데 4개만 줄을 드래곤볼이었나요? 막 2시간씩 기다려서 그 4개 타려면요. 한 4시간, 2시간 기다리고 하나 타고 또 2시간 기다리고 하나 타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다 가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자전거 체험도 있고 자전거 체험 사실 뭐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절벽 체험도 있고 뭐 흔들다리 체험이 있는데 사람 없거든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답은 IP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정부에서 5G를 지원을 하고 VR을 지원하고 AR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뭘 지원하는가? 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기술을 지원하는가? 기술 지원은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은요.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거든요. 뭐 오라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을 앞설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남은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럼 VR, AR, XR, 5G 컨텐츠를 IP 기반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것 또한 나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미창부 영역이 되는 거냐, 미창부 아니죠 지금은 정통부 영역이 되는 거냐, 문화부 영역이 되는 거냐, 이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벌써 소문이 돌아요. 업계에서 저 애니메이션 제작사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년에 5G랑 AR, VR 해서 몇천억이 풀린데 받아 먹어야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뭘로 받아 먹지? 이런 생각 먼저 하게 돼요 제작사들은. 근데 기술 회사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제 생각이 이제 그게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IP는 애들 거 애니메이션 몇 개 있으니까 이걸 VR 회사랑 연결을 할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잘 되고 영화 잘 되고 막 잘 되잖아요. 잘 되고 컨텐츠 강국이거든요. BTS 있고 애니메이션도 전 세계 애들이 뽀로로 보고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지원을 한다면 VR 하는 업체랑 IP를 가진 IP 홀더들이랑 같이 해서 어떤 VR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스 체험, 뭐 항공 체험, 바다 체험 이거 VR 우리나라도 많은 회사들이 해요. 전 세계에는 모든 회사들이 무슨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거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기술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갈피를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포럼을 한다면
그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제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자 교수님께서 거기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힘이 없지만 여기 많은 좋은 분들께서 또 그거 정책에 반영하시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G 하면 당연히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김탁훈 교수님께서 기술이냐 컨텐츠냐 결국은 컨텐츠다. 기술을 가지고 즐기는 것은 컨텐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주셨는데 한번 김재환 교수님께서 좀 해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김현숙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입니다. 아까 그 김재환 교수님께서 컴공을 하다가 예술을 20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던 게 사실 저도 전기전자를 전공을 한 다음에 법학으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T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작업 그쪽의 통역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음악 산업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음악 쪽에서도 역시 음악과 법률 용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법률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통역가라고 생각하고 업계의 통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5G 시대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렉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실감나는 컨텐츠를 막 이용할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혼합현실이든 간에 이 모든 콘텐츠들이 디지털화되어서 기타 콘텐츠와 섞이는 것이라는 환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사용자 측에서는 권리가 너무 복잡해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서 서비스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막고 있다라는 하나의 측면과 또 하나는 권리자들이 법률에 뭔가 빈 공간이 있어서 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양쪽의 이야기가 늘 같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지식재산을 어떻게 얼마나 보호할 거냐의 문제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잖아요. 열심히 보호하게 되면 사용을 제한하게 되니까 산업 발전을 막을 것이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풀어놓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동력을 또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산업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서 그 균형점을 맞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전 아까 여기 안 계시지만 김병현 교수님께서 얘기한 게 이 5G 문제도 그렇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제라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봐왔던 것들이 발전하면서 더 새로운 시대, 융합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거나 새로운 법률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바꾸는 게 능사이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김별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처음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들도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름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한번 종결을 해서 결국은 다수설로서 합의하는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음악업계와 소프트웨어업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요 5G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김시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권리사라는 쪽에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 있으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소프트웨어 리걸 엔지니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는 IT 영역이기 때문에 법은 친숙하지 않고 법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서로 융합이 잘 안 돼서 같은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의 리걸 문제를 같이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리걸 엔지니어의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늘 정부에 했었는데 그게 그 문화권리사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동력을 받을 수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이 5G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그 영상 저작물 특례에 의해서 방송국이 뭔가를 만들면 그 영상 제작자,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보면 방송국이 저작권자가 되거든요. 영상물에 대한.
근데 지금 그 5G 이통사 서비스로 보면 아이돌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걸 5G로 이렇게 여러 360도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텔레비전 광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방송국들이 음악 방송 같은 것들을 찍으면서 일명 직캠이라고 하죠. 만약에 5명의 아이돌 멤버면 5대의 카메라가 붙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편집을 해서 송출을 하고 근데 나머지는 필름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통신사에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일부의 소속사에는 그 아티스트들의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를 해요. 물론 빅히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BTS 정도의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영세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갑인 방송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콘텐츠는 소속사이든 아이돌 개인이든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음반업계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이 방송사의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감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콘텐츠가 필요한데 핵심은 그러면 그 콘텐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권리 처리를 해서 보호해야 되는 문제일 것이고 저희 오늘 발표 들으면서 쭉 계속해서 나왔던 뭐 가볍게 지나가는 것,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이용이나 변형적인 이용이라고 생각해서 공정 이용의 기존 법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그 지금의 이런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면서 법리에 공백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기존의 법리를 잘 보면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가 빈 공간이 아닌가, 이게 보호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히려 산업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걸 조금 더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법리를 잘 해석을 해서 정말로 비어있는 부분은 저도 이제 파노라마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정이용 법리를 잘 활용을 하거나 판례 연구나 사례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잘 해놓으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서비스 안에서 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핵심적인 콘텐츠로 사용된다면 기존의 상표법, 부경법, 저작권법에서 제어할 수 있는 논리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바꾸는 게 꼭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법리를 잘 정리해 주는 것들을 연구원 쪽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좀 중요한 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법을 계속 뜯어고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35조 3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잘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현숙 소장님은 이제 그 전에 소프트웨어 분야, 저작권 분야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리갈 엔지니어 개념을 알아봤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와 방송사의 약간 뭐 가불관계에서 그 수익을 가시를 다 방송사 가져가는 형태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조영순 교수님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옛날에 콘진원에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정책개발팀에서 법제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저도 고향이 온 느낌입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아마 저 때만 해도 뭐 정책하고 이럴 때 모바일 콘텐츠가 나온다, 인터넷에서 모바일 시대로 간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론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도 지금 딱 듣다 보니까 VR 콘텐츠 다 좋은데 야 이러다가 이 통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수익을? 이 생각도 잠깐 드네요. 왜냐면 음악 하면서 원래 저도 음악쟁이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옛날 동화기획이라는 이런 거 다 망했거든요. 그 보면 예전에 순수하게 우리 아날로그 나오던 대로 망하고 이제 오히려 수익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유한한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가져가는. 그래서 그쪽 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토론의 본연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김시봉 교수님은 뭐 제가 옛날에 현직 예술 때부터 자주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했던 교수님의 감히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좀 궁금.
그 이제 문화권리 활용 기본법 제정 제안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이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이래서 안 되니까 하나로 딱 법을 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빠르게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만약에 제정한다고 해도 이제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하고 그저 많이 좀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해 주신 문화권리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저작권 관리사라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게 이게 민간 자격이지 않습니까? 순수 민간 자격이라서 글쎄요. 지금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발명진흥에서 하고 있는 그 공인 민간 자격이지만 그 아이패드 지식재산 능력 시험도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되면 이제 그쪽과 관계 설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문화권리사 같은 게 생긴다면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게 그래서 뭐 향후에 만약에 만들어지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급을 좀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대학 수준만 2급 정도 되고 뭐 관련 분야 3년 정도 지나거나 석사 이상에다가 몇 년 되면 한 1급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적재산 관리 기능 시험을 3급, 2급, 1급으로 나눈 다음에 2급, 3급까지는 이제 관리 업무고요. 1급에 특허 전문가, 콘텐츠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세 가지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김시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마 콘텐츠 전문 업무 같고요. 지금 그쪽에서 열거되어 있는 아까 능력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콘텐츠 PD라든지 권리 담당자, 계약 법무. 그래서 이제 사업도 알고 계약 법무도 아는 이제 스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계약, 그다음에 침해 대응, 자금 조달, 가치 평가 여러 가지 이제 능력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이거는 좀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제 계속 학과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 산업보안 분야는 산업보안관리사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 보고 막 기업체분들도 보고 계시고 있고 승진들에도 좀 이렇게 좀 추가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콘텐츠 가치 평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문산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 규정은 있고 가치 평가는 일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요 법을 런칭 시켜놓고 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해서 이제 가치 평가가 되겠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한계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 또 뭐 저희 김재학 교수님한테는 제가 뭐 딱히 여쭐 거보다는 아까도 저기 그 우리 그 김탁훈 교수님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VR 쪽이나 이제 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저도 이제 욕이 좀 들어요. 부처 간에 싸움이 날 거다.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문화부하고 막 싸울 건데 주도권 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나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건지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본 게 있으시면 조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전정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 디자인법에서 물품성의 한계라든지 그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 또 한계에서 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는 그 일본 의장법 개정돼가지고 2020년 5월부터 걔네들은 뭐 증강현실하고 이거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미 물품의 개념에 화상을 넣지가 않고 물품 건축물 인테리어 집어넣고 그다음에 화상해서 들어가 있고 걔네들은 지금 실시 개념에도 이미 그 화상의 작성 사용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제공 청약 그다음에 요와 관련된 기기에 대한 것들까지 실시행위까지도 지금 다 갖다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도 입법 움직임이 있을 거고 아마 연구원에서도 이미 법안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영업 비밀인지 아니면 조금 앞으로 뭔가 좀 대응 방안이 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또 여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법안 갖고 있고 통과되면은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뭐 상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도 상표도 상당히 뭐 소리 상표, 냄새 상표부터 해가지고 뭐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상의 상표 침해 대비하는 이제 그런 것도 표시에 대한 것도 다 정비가 됐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가상 공간이라도 오인 혼동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상표 사용 개념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표법의 기본적 목적이 이제 있다 보니까 다만 아까 물품성 개념에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해결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분명히 화두를 던지신 건 뭔가 뒤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 동의하기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현 교수님한테 질문을 뭐 드릴 건 아니고 이미 가셔가지고 질문해도 소용이 없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저기 아까 그 관련 법안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10월 29일날 통과됐습니다. 저작권법 관련해 가지고 VR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그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가상 정강 현실 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부수적 복제라는 개념을 해서 저작권법 제 35조의 3이 신설이 돼 가지고 이건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향후에 그냥 그래도 막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긴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만 써야지 이걸 상대방의 그러니까 미술가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은 안 된다라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게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얘기 일본 사례를 얘기해서 이제 문화관리사 제안하신 문화관리사에 대한 이제 일본 자기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콘텐츠 가치 평가에 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교수님께 질문하셨고요. 김재현 교수님께도 지금 이제 아마 가기정통부와 문화부 간의 어떤 부처 간의 어떤 뭐 다툼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전장원 연구님께는 뭐 일본 의장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물품 개념과 실시 개념에 이제 소위 4차 산업에 VR, AR 개념을 다 포함시킨 그런 개정이 있었고 또 뭐 개인적으로 상표 사용에 관한 개념도 포함돼야 된다. 오인 운동 발생 시에 그러시고 김병 교수님 발표하신 파노라마 권리에 관련된 것 최근에 개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교수님 어떻게 편안하게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욱 만화 변호사님이 저기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중에는 사실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거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만화의 주인공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걸 또 다른 걸로 할 때 그 누구랑 계약했느냐에는 캐릭터 자체만을 활용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저작자하고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발생된 추가 저작물이 활용되는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 됐든 이런 걸로 간다라면 양자와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그 표준 계약서 상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인해 발생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문구는 어느 표준 계약서에서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재권리 활용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지금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수 우리 변호사님 또 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한 롤링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하고 계약할 때 딱 500부만 찍었고요 초판을 그때는 복제 배포권만 줬어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안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창작자들이 그 출판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여기에 그냥 올라이스라고 하는 저작권을 다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되는 추가 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못 하는데 조한 롤링은 그걸 했고요. 워너브라더스가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또 에이전트 역할을 할 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학회에서 창작자들에게도 어떤 그 이런 권리의 의식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문화권리사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김현숙 소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우군을 만난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조영순 교수님께서 이제 그 법 제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는 거 한 대로 뭉치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아주 적합한 내용이거든요. 다만 전부 개념적인 그 기본법이고 또 기술과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지식재산기본법 안에 시행령 안으로 들어가도 좋고 또는 그게 어렵다라면 독립법안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문화권리사 관련해서 저작권관리사 민간 것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교재를 제가 만들었고 시험 문제를 제가 냈고 그때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원래는 변호사의 영역과 변리사의 영역과 이제 일부 이제 합친 거가 됐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은 항의가 들어왔고 또 저작권위원회에서의 수많은 문의가 들어가서 이게 어떤 공인성이 있는 거냐.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 이게 좀 속된 말로 맞아 카메라 찍어갖고 이런 속된 말 하면 안 되는데 가리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주관한 중앙저작권위원회라는 그 민간인들이 저는 이제 책을 써줬는데 책을 안 팔고 회원제 운영을 했어요. 1인당 75만 원씩 받고 회원권 팔듯이 그러면 책 5권과 문제집 5권을 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주고. 근데 그때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후에 지금 한 8년 지났거든요. 제가 책 개정은 안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쪽하고는 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때 느낀 거는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산업에는 매우 필요한 그 제도구나 하는 걸 느껴서 문화권리사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인재산 지식 능력 시험을 보면 그쪽은 아쉽게도 우리 문화 쪽보다는 이 다른 쪽의 지식재산에 대한 그 문제들로 쭉 돼 있어서 일본처럼 만약에 이게 트랙이 나눠져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쪽을 좀 특화된 그러한 그 시험도 필요하고 자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가치 평가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주도를 해서 기술 보증이랑 신보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아쉽게 그 공개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도 영화, 음악 다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게 튜닝 작업이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를 제한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나 이런 감정평가나 이런 거는 결국 거래되는 시세 그게 중요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거래소라는 것이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거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자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한테 주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는 뭐냐면은 AR, VR을 하나의 산업으로 봤을 때 생태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개는 거버넌스 체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일개 선생이 거버넌스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질문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R, VR 시장을 한번 되짚어보면 몇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사들였습니다. 어마한 금액을. AR, VR 시장이 열릴 거라고. 그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상이 없었죠.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에 대한 회의들을 많이 가졌죠.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큘러스를 사들일 때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디바이스 업체들이 그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 오브 댐이 삼성이죠. 기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체적인 VR 머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디바이스 업체들이 산업자원부와 연결이 돼서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에 몰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오큘러스가 있다면 바이브가 있고 삼성의 기어가 있고 실질적인 거기에서 어떤 B2BC 모델이 없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증강현실 형상으로 그 IP를 갖고 있는 기업과 게임을 잘 만드는 드림웍스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증강현실이 가능성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상 증강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5G라고 하는 호랑이 이빨에 독수리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성은 없습니다만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드디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 증강현실들이 대두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세 개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법과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의 선점을 갖기 위한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틀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대규모의 IT 기업이 없고 또 이 콘텐츠 기업들이 영세하고 그나마 삼성전자나 통신망을 갖고 있는 SK와 KT는 어떻게 하면 수직적 구조에서 콘텐츠 기업들을 호시탐탐 M&A를 통해서 독식화하는 수직 계열 구조의 시장 논리를 만들어버린 구조를 만들다 보니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는 R&D 자금이라는 것을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R&D라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R&D 자금을 하다 보니 R&D의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과기정통부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산자부는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이끌어가고 그 와중에 시장의 꽃이라 콘텐츠는 왕이다, 황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황제나 왕의 지위에 있지 못한 게 콘텐츠 시장이죠. 이를테면 AR, VR을 놓고 따져보더라도 정부 예산의 규모가 동그라미가 하나 내지 두 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화부 R&D 예산 다해 600억입니다. 근데 과기정통부의 AR, VR, R&D 예산은 조 단위가 되죠. 그 가운데서 콘텐츠를 위한 R&D를 하자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런 만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과기부를 설득할 사람도 없고 예술가들을 데리고 과기정통부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게 우리의 타고난 김효용이라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엄청난 예술가이자 정책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우리 김효용 교수의 활약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낸 게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의 부처가 모여서 과기부 예산을 가지고 R&D를 해라. 문화부 600억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다 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콘텐츠 실현이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부처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 이 역시 과기부 산하에서 이걸 하다 보니 역시 과기부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빼버린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영역에서의 R&D 그래서 쉽게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응용 기술 이렇게 있는데 그 기술을 이렇게 자른다는 게 참 한계가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원천이요?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 과기부에 가서는 한낱 응용 어플리케이션 수준이다, SI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텐츠를 안 하는 부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가상증거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3개의 큰 부처가 있다. 산자부 디바이스, 과기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R&D,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할 문체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낸 혁신성장 동력 사업의 끝으로 사회 SOC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SOC라면 굉장히 하드웨어적이고 도로 뚫고 항만 비행장 만들고 이런 거를 사회 SOC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으로 내년에 1조 원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콘텐츠일 것 같지만 콘텐츠라는 건 없습니다.
관광이라는 포장 속에 광화문 벨트. 이를테면 조선 시대를 재현하자. 어느 스팟에 지나가면 가상 증강 형식로 조선 시대를 한 40군데 스팟에다가 하겠다. 일종의 뭐 이게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 도서관 뭐 이런 것을 사회 SOC라고 명명하면서 거기에 많은 콘텐츠들을 디지털화해야 된다. 김탁훈 교수님 질문에 답이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거기에 따면 아까 그 포켓몬고와 같이 IP를 가진 기업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융합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시공테크와 같은 전시 기업들이 또 아마 콘텐츠 기업을 수직 계열화시켜서 공략을 할 것이다. 역시 콘텐츠 기업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협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영화 후반 작업 CG 하고 있고 있는데 내년에는 CG 기업이 대목이다. 소위 상업용으로.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그래서 지금 6개월, 5개월씩 월급을 못 주는 기업입니다만 내년을 내다보고 문 안 닫고 폐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가버넌스 체계를 얘기하면 저는 뭐 가버넌스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일개 선생이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가버넌스 체계를 보면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있는데요. 저작권 부총리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문체부 장관, 과기부 장관, 산업부 장관을 그래서 최소한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어떤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다.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가버넌스에 일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전정화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현수 교수님께서 실제 그 연구원에서 이제 관련한 뭐 이제 실제적인 법 개정 논의가 있는지를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정부에서도 다양한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법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차원에서 2015년부터 화상 디자인 보호를 위한 연구회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거의 일본도 뭐 4년, 5년 정도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혁신적인 좀 이렇게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자체 디자인이 들어왔던 거라든지 또는 화상 디자인이 이제 법 안으로 들어왔던 때도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와 진통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지만은 과거에도 한번 그걸 입법화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입법화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관련한 논의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정답을 가지고 답을 좀 당장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지금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더 굉장히 넓게 보호를 하고 있었고 미국도 뭐 디자인 특허 또 일본 법 개정 이러한 이제 주변의 주요 국들의 뭐 동양에서 좀 추진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법 개정을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이렇게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법을 바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법을 당장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답을 내리기보다라는 조금 더 이제 결국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지재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제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법 개정을 좀 빠르지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4개의 발제와 거기에 이어서는 4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토론을 마쳤고요. 굉장히 유익한 코멘트와 답변, 토론의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자 4분 그리고 토론자 4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